11차 시작하겠습니다. 번역부터 시작을 하면 되는데, 선생님이 잠깐 쉬는 동안에 충격적인 사실을 들었어요. 형석고등학교가 이번 시험 범위가 물질대사 그 세포 발효 거기까지라고 하더라고요. 이 유전자의 이 발현 파트를 결국 생명과학 2에서 안 할 수도 안 하는 거죠. 거의 뭐 1학기 기말고사를 안 하신 거는 이게 어차피 시험 보는 거면 배우고 하는 게 훨씬 좋은데 결국에 생명과학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이 유전자 발현이 돼야 되는데 이걸 하지 않고 세특도 무슨 내용으로 쓰실지도 궁금하기도 하고, 사실 나간 내용이 얼마 없어서 그 세특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면접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사실 뭐 다른 학교이긴 하지만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DNA 복제 그리고 DNA에 대한 설명, 전사까지 설명을 했는데 이 부분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아마 부족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수업을 듣고 시험 공부를 열심히 이미 하고 있다, 설명을 한번 다 들었고 스스로 공부도 했다라는 전제하에 선생님이 수업을 진행을 했는데 이해가 잘 되지 않거나 이러면 뭐 EBS 수능 특강을 봐도 좋고 아니면 선생님한테 질문을 해도 좋습니다. 쉽지 않겠네요. 뭐 이번 기회에 이 강의를 혹시 몇 명이나 들을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이 선생님이 얘기했던 대로 또 안내를 하겠지만 아마 8월 6일에 이제 쪽지 시험을 볼 거예요. 쪽지인데 쪽지가 아니고 테스트죠, 테스트. 이그잼이 아니고 테스트. 이때 이제 범위가 생명과학 2에 비유한다면 처음 부분은 빼고 광합성부터 이제 유전자 발현까지일 거예요. 당연히 조절까지. 요게 이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될 거고, 남은 뭐 우리 세포의 구성물질, 세포 구성물질. 이미 했던, 이거는 올라왔던 강의고요. 그리고 뭐 이 유전자 발현 조절 뒷부분에 이제 발생 찔끔이 있어요. 발생 파트에 찔끔 있고 여기까지 이렇게 하려고 했었어요. 이 정도? 이 정도면 문제를 낼 수도 있고, 뭐 세특을 쓸 수도 있고, 우리가 다루지 않는 파트가 하나 있는데, 그게 이제, 고급 생명과학에서는 2단원에 해당하는 거예요. 2단원에 해당되고, 그 내용은 아마, 뭐, 우리 했던 거, 뭐 신경, 뭐 뉴런, 그러니까 신경세포, 뉴런 뭐 해서 흥분의 전도와 전달, 그 파트, 그리고 방어작용, 이게 이제 주가 되는 요런 파트가 있습니다. 방어작용도 우리 작년에 이제 이 파트는 이제 생원이죠. 방어작용도 작년에 배웠던 것보다는 좀 더 깊이 들어가고요. 사실 작년에 생원에서 배우는 방어작용은 거의 뭐 방어작용의 거의 기초 수준도 안 되는 내용이에요, 사실. 그래서 요 내용을 하면, 요 방어작용에 대해서 하면 아마 보건계열 없겠지만 보건계열은 조금 세특 쓸 때 도움이 될 수도 있고요. 신경 뉴런 요런 파트는 사실 우리 많이 다루지 않습니다. 우리 사실 이거 관련 전공도 뭐 뇌의학 뭐 뇌신경 이쪽이잖아요. 그래서 이쪽 진로가 많지 않아서 이것보다는 우리 좀 고급 생명과학을 위해서 시험 공부를 많이 안 하기 위해서는
이미 알고 있는 내용에서 여기서 추가되는 내용만 더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시험도 기초적인 내용을 이제 객관식 당연히 하나도 없고요. 서술형으로 해서 편안하게 이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시험 문제를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단답식이 많을 것 같아요. 또 안내하겠습니다. 일단 번역을 하긴 할게요. 그러면 거의 처음 듣는다고 생각하고 수업을 해보면 여러분들 이제 통합과학을 생각하면 돼요. 지금은 이제 형속과 학생들한테 맞추는 수업인데 우리 통합과학에서 DNA가 RNA가 됐고 RNA의 정보가 단백질로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사였고 이게 번역이었어요. 지금 이 내용을 몰랐으면 아마 앞에 내용도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DNA에서 DNA 되는 게 복제고 이렇게 그려져 있는 이걸 중심 원리라고 했어요. 센트럴 도그마라고 하는 뭐 왓슨이 얘기했죠. 이것도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하는 건데 요번에 이제 번역은 결국 이 RNA가 단백질이 되는 것이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배웠던 통합과학에서 배웠던 거는 3년기대로 번역이 이루어진다 라는 거, 그리고 번역의 도구 같은 거 리보솜이 사용된다 이런 거. 리보솜이 세포질에 있죠. 그럼 당연히 이제 세포질에서 일어난다. 뭐 상부적인 염기 이 정도는 알아야 되고요. 요 정도 이제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했었고요. 통합과학 때는 유전나무의 이제 성질, 요 3염기에 대한 요거예요. 요 3염기 조합 요거를 우리가 코돈이라고 했어요. 코돈. 그래서 보면 유전암호의 성질 3개의 뉴클레오티드로 구성된다. 요게 이제 3염기가 조합된다. 이거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우리 뭐 4가지 염기를 가지고 20가지의 아미노산을 지정을 하려면 결국 염기 하나로는 안 되고 염기 2개 조합하면 16개라서 안 돼서 3개가 가능하다. 그리고 유전암호는 중복되지 않는다. 이 중복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만약에 AUG라는 코돈이 있어요. 얘는 메사이오닌을 지정해요. 딱 코돈 하나는 하나의 아미노산만 지정한다. 이게 이제 중복되지 않는다는 얘기고, 그리고 개시와 종결 코돈을 가진다. 이 개시 코돈과 종결 코돈까지도 아마 통합과학에서 했을 거예요. 뭐 사실 학교마다 좀 차이가 크고 선생님들마다도 차이가 좀 크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내용들은. 근데 아마 젊은 쪽에 속하는 선생님이면 이 정도는 설명을 해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유전암호는 아주 보편적이다. 아주자가 붙은 건 처음이죠. 아주 보편적이다. 아주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이 사람도 AUG는 메사이오닌을 지정해요. 근데 대장균도 AUG는 메사이오닌을 지정합니다. 원액과 진액, 돼지도 AUG는 메사이오닌이고, 그렇게 이제 보편적으로 다 갖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사실은 좀 중요한데 축중성을 가진다. 축중성이라는 단어가 뭐지? 이거는 이제 사실 여기 생명과학 이 파트에서만 쓰는 단어인데 사실 코돈표가 있으면 좋은데 코돈표가 없어서 정확하진 않을 거예요. 그냥 예시를 들면 뭐 CCC가 페닐알라닌을 지정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CCU도 페닐알라닌을 지정하고 CCA도 페닐알라닌을 지정해요. 이런 식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3염기 조합이니까 64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잖아요. 이 64가지의 경우의 수를 가지고 20개의 아미노산을 지정을 해야 돼요. 그러면 1대1이라고 하면 그러면 44개의 염기 조합이 남게 됩니다.
종결 코돈이 뭐 아미노산을 지정하지 않으니까 그거 빼면 41개가 결국 남는 코돈이 돼요. 그럼 안 되겠죠? 그러면은 아미노산이 안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중첩된 여러 개의 여러 개의 코돈은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의 코돈은 하나의 아미노산만 지정한다. 이게 중복되지 않는다였고, 축중성이란 얘기는 아미노산 중 2개를 제외한 모두는 2개 이상 코돈에 의해서 지정된다. 결국 여러 개의 코돈이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한다. 이 얘기예요.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코돈은 우리 방금 했던 거예요. 그래서 코돈의 종류에는 게시 코돈, 정지 코돈 이런 게 있다. 그리고 방금 얘기했던 그 축중성을 가지는, 만약에 CCA, CCC, CCU가 페닐알라닌을 지정을 한다면, 그렇다면 이 CCA, CCC, CCU를 동위 코돈이라고 합니다. 의미가 같은 코돈이다. 그래서 동위 코돈이라고 한다. 뭐 어렵지 않죠. 그리고 우리가 리보솜에 대해서 배웠는데, 통합과학에서 리보솜은 이렇게 선생님들이 아마 이렇게 그렸을 거예요. 그래서 크게 그린 위에 걸 대단위체라고 하고, 작은 걸 소단위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밑에 있는 파트가 이제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좀 처음 나오는 내용이죠. 번역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대단위체하고 소단위체는 서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분리되어 있다가 번역 개시를 위해서만 결합해서 번역을 시작하게 돼요. 그리고 리보솜에는 자리가 있어요. 자리가 있어서 이 자리를 EPA 이렇게 자리를 명칭을 만들었어요. 이 자리는 뭔가 막 모양이 이렇게 되어 있고 막 그런 게 아니고, 그냥 그러한 기능을 하는 단백질들, 효소죠. 그런 단백질들이 거기 모여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기능들이 어떻게 공간적으로 분리가 되다 보니까 자리를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래서 tRNA가 결합하는 부위는 AV, PV, EV가 있다. 그래서 AV하고 PV는 작은 소단위체와 큰 소단위체에 걸쳐서 있지만 EV는 대대에 큰 소단위체에 한정되어 있다.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AV 그리고 PV, EV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이 약자를 외우면 되게 편해요. AV의 이 A는 아미노아실 사이트다. 이 얘기가 뭐냐면, 여기에 이제 우리가 tRNA가 아미노산을 달고 들어올 거예요. 우리 tRNA도 우리 사실 통합과학에서 안 다뤘으면 지금 하면 되지. 우리가 앞장에서 그냥 넘어갔었는데, 이 tRNA는 T는 트랜스퍼예요. 트랜스퍼. 이 운반이에요, 운반. 여기 보면은 운반 RNA를 tRNA라고 합니다. 얘는 뭘 운반시켜 줄까요? 그렇죠. 아미노산을 운반시켜 줍니다. 아미노산. 그래서 우리가 맞는 코돈, 이 코돈에 맞는 아미노산을 가져다가 주는 애를 tRNA라고 하고, 이 tRNA는 리보솜의 A 자리에 들어온다. A 자리로 들어온다. 그래서 A 자리, 이 아미노산을 갖고 있는 이 tRNA가 들어오는 자리를 아미노아실 사이트, AV다. 아미노아실 사이트다. 아미노아실 tRNA가 들어오는 그런 자리다. 그래서 A 자리라고 했고, P 자리는 결국 우리가 여기 아미노산이 들어왔어요. 여기 아미노산이 들어왔고, 또 아미노산이 여기 들어있고, 이렇게 이동을 해요. 사실은 얘가 이동하는 게 아니고 리보솜이 이동합니다. 리보솜이 한 칸 이동하면
이렇게 이렇게 이동한다고 하자고요. 그러면 E, P, A 이렇게 한 칸씩 밀리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여기 들어왔던 이 A 자리에 들어왔던 tRNA가 결국 이동하면 P 자리에 위치해 있겠죠. 그러면 A 자리에 새로운 tRNA 아미노산을 들고 있는 아미노아실 tRNA가 들어온다. 그러면 아미노산과 결국 우리가 목적으로 하는 건 단백질 만드는 거다. 단백질 만드는 건 결국 단백질은 아미노산과 펩타이드 결합을 이루는 게 단백질이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건 펩타이드 결합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펩타이드 결합을 해주는 자리가 P자리입니다. P자리. 그래서 P자리의 이 P는 펩티딜 사이트다. 그래서 펩타이드 결합을 해주는 그 자리를 P자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쉬운 이 자리는 익시스트 사이트다. 그래서 다 이제 이 tRNA가 나가는 자리예요. 아미노산은 놓고 가야지. 이렇게. 그래서 tRNA는 밑에 이제 설명을 보면 일반적인 구조는 이렇게 이상한 구조를 갖습니다. 이러한 이상한 구조를 갖습니다. 우리가 T88, D8 이런 거 여코돈 8 이런 거는 몰라도 돼요. 이런 건 몰라도 되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요 아미노산이 결합하는 부위. tRNA에서 아미노산이 결합하는 부위는 산말단이다. 산말단에 CCA 서열을 가져요. 여기 ACC 이렇게 읽으면 안 되고 무조건 읽을 때는 5에서 3으로 읽는다. CCA 이렇게. 그래서 이 공통 염기 서열의 A에 존재하는 3번 OH기에 특정 아미노산이 공유 결합한다. 요게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여기 보면 역코돈, 안티코돈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코돈의 이제 상보적인 서열이에요. 코돈이 만약에 AAU 이렇게 써 있어요. V 같이 보이네. AAU면 그러면 역코돈은 이거의 상부적인 AUU다. 선생님이 지금 AUU라고 읽었어요. 무조건 읽을 때 5에서 3으로 읽는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요 자리, 이걸 이제 역코돈, 안티코돈이라고 하죠. 안티코돈. 이는 안 붙는 것 같은데. 안티코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미노산이 결합하는 부위하고 이렇게 하고, 이러한 tRNA는 이러한 3차 구조를 갖는다. 3차원적인 구조를 갖는다. 여기에 이제 아미노산이 붙은 tRNA, 아미노산이 붙은 tRNA 너무 단어 같지가 않죠. 그래서 이걸 아미노아실 tRNA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아미노산이 이제 아실기를 가지고 에스테르 결합해서 아실기를 가져서 이렇게 그래서 아미노아실 tRNA라고 합니다. 아미노산이 결합되어 있는 tRNA를 뭐라고 한다? 아미노아실 tRNA라고 한다. 그러면 이 tRNA에 아미노산을 붙여주는 애는 당연히 효소다. 이 효소 이름은 아미노아실 tRNA를 만들어주는 효소. 그래서 아미노아실 tRNA 합성 효소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 사실은 ATP가 쓰입니다. 이 과정에 ATP가 쓰인다. 근데 여기서 이제 ATP가 원래 ADP로 돼야 되죠? 근데 ADP가 아니고 보면 AMP가 되고 무기인산이 2개가 들어가요. 그래서 사실상 이 tRNA가 아미노아실 tRNA가 될 때 필요한 ATP의 수를 EATP라고 씁니다. 셀 때 ATP 개수를 셀 때 EATP라고 개수를 셉니다. 보통. 그럼 이제 번역의 이제 시작부터인데 단백질 합성은
전사와 뭐 복제, 전사 다 개시, 신장, 종결의 과정을 거친다. 그래서 개시는 mRNA, 폴리펩타이드의 첫 번째 아미노산이 달린 tRNA, 리보솜의 두 단위체를 한데 모으는 것이다. 그래서 요 내용은 사실 수능 특강에 있는 내용과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 우리는 리보솜은 서로 대단위체와 소단위체가 떨어져 있다고 했어요. 떨어져 있다. 분리되어 있다. 그래서 개시가 되기 위해서, 번역이 시작되기 위해서 먼저 소단위체가 결합하고, 이 순서 되게 중요해요. 소단위체가 결합하고, 그 다음에 개시 tRNA가 결합하고, 특징적인 거 얘기해주면, 이 개시 tRNA, 처음 시작하는 tRNA, 얘는 리보솜의 P자리에 위치합니다. P자리. P자리. 아까 방금 아미노산 달고 있는 아미노아실 tRNA는 A자리에 들어온다면서요? P자리, 처음에 시작할 때만 P자리에 들어온다. 처음에 시작할 때만 P자리에 들어오고, 다음부터는 다, 여기 신장 부분을 보면 알겠지만, 다 A자리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했듯이, 게시코돈이 있는 자리에, 리보솜 소단위체가 결합하고, 그 다음에 게시 tRNA가 P자리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리보솜의 대단위체가 결합해서 게시를 위한 준비가 끝난다. 그러면 A자리로 두 번째 이제 게시 코돈 말고 두 번째 코돈에 해당되는 tRNA, 아미노아실 tRNA가 A자리로 들어옵니다. 그럼 A자리로 들어오면 이 P자리에 있는 요 메사이오닌이죠. 이 메사이오닌을 다음 A자리에 있는 아미노산에게 펩타이드 결합을 시켜줍니다. 여기 펩타이드 결합. 두 번째, 처음 P자리에 있는 아미노산을 A자리로 넘겨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리보솜이 한 칸 이동한다. 아까 설명했듯이 리보솜이 한 칸 이동하면 원래 P자리에 있었던 애는 E자리로 가게 되고, 원래 A자리에 있던 애는 P자리에 위치하게 되고, A자리가 또 비게 됩니다. 그러면 이 비어있는 A자리로 새로운 또 tRNA가 들어오겠죠. 아미노아실 tRNA가. 그래서 계속 이게 중합 일어나고 한 칸 움직이고, 이 자리에 가면 방출되고, 그리고 한 칸 이동하고, 한 칸 이동하면 A자리 비어있으니까 아미노아실 tRNA가 들어오고, 그러면 P자리에 갖고 있는 아미노산을 A자리에 있는 아미노산과 펩타이드 결합을 시켜주고, 그러고 한 칸 이동하고, 그러면 이 자리에 위치하는 tRNA는 방출되고, A자리는 비어있으니까 또 새로운 아미노아실 tRNA가 들어오게 되고, 그럼 P자리에 있는 아미노산을 A자리로 넘겨주게 되고, 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다가 종결 코돈, 우리 종결 코돈 알죠? 요 종결 코돈이 있다는 건 알잖아. 종결 코돈 UAA, UAG, UGA 이 세 개의 코돈에 오게 되면 이 세 개의 코돈은 지정하는 아미노산이 없어요. 지정하는 아미노산이 없어서 그래서 비어있게 돼요. 비어있게 되면 이제 번역이 끝나게 된다. 단백질 합성이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 합성된 요 폴리펩타이드는 방출되고 쓰기 위해서 그리고 뭐 대단위치 분리되고 소단위치 분리되고 뭐 tRNA도 집에 가고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이 사실 번역 과정 이렇게 헷갈리고 이런 게 거의 없어요. 순서만 잘 알면 돼요. 순서만. 여기 이제 유전자 발현의 조절 단계인데 우리 유전자 발현의 조절은 일단은 요거 1번부터 6번까지 이거는 꼭 우리가 외울 수 있도록 합시다. 요거는 이제 유전자 발현의 흐름만 알면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유전자 발현 조절이죠. 발현. 그럼 복제는 해당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복제는 빼고 전사 조절 첫 단계 전사다.
전사 다 되면 그 다음에 RNA 가공한다. 우리 RNA 가공에 뭐가 있었죠? 5 캐핑 5말단에 머리를 붙여준다. 그리고 mRNA 스플라이싱, 얘는 인트론을 제거하고 엑손만 조합시켜준다. 그리고 세 번째 3번 말단에다가 AAAAA를 마구마구 붙여줘서 3폴리 A 꼬리를 만들어준다. 요 세 가지가 있었어요. 이걸 이제 조절하는 거예요. 캐핑을 얼마나 시킬 건지 안 시킬 건지. 그리고 스플라이싱 같은 경우에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지만 엑손과 인트론이 있고, 엑손은 우리가 이제 결국 아미노산 단백질 만들기 위한 게 결국 엑손이었고, 인트론은 번역되지 않는 부위를 인트론이라고 합니다. 엑손은 그러니까 형석구 선생님은 도대체 왜 안 나가서 나를 더 힘들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왜 안 나가고, 왜 그러지? 왜 도대체? 꼭 안 나가고 뭐 했지? 수업 시간에 도대체 뭐 한 거지? 수업을 안 했나? 수업을 안 하지 않고서야 1학기 내내 발효까지밖에 못 나간다고? 못 나가는 게 아니지, 안 나가는 거지. 말이 안 돼, 말이. 나는 더 나갈까 고민하다가 안 나간 건데. 어쨌든 그래요. 엑소는 단백질 만드는 부위예요. 결국 우리가 유전자라고 했던 게 이 엑손에 의미하는 거고, 인트론은 번역되지 않는다. 번역되지 않는 부위이다. 그러나 전사는 된다. 요 개념 자체도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석고의 두 친구들은 시험 끝나고 이 강의를 보게 된다면 모르는 부분을 선생님한테 많이 질문을 해주세요. 학교 선생님한테, 학교의 생명과학 선생님한테 고급 생명과학 저 듣는데 하면서 여쭤봐도 되고, 그리고 사실 선생님이 이제 결국 선생님이 출제하고 선생님이 점수를 주잖아요. 그리고 우리 이게 아마 성취도가 선생님도 정확하게 모르는데 등급은 안 나올 거예요, 전문교과라. 근데 이게 전문교과 1에 해당돼서 A, B, C, D, D 2로 해야 되는 걸로 선생님 봤던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요게 이제 우리 쪽지 시험 보는 게 40점짜리거든요. 그래서 2는 안 돼요. 2는 안 되고 최하 C거든요, 제가 볼 때. 이게 90, 80, 70, 60, 50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이랬던 것 같은데. 그래서 40점 빼면은 D니까 우리 수행평가만 제출하면은 일단 D 이상은 맞는데, 이것도 이제 빵점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건 아닐 것 같아서. 그래서 40점짜리를 결국 이 시험에서 다 까먹지 않도록 선생님이 쉽게 내야 될 텐데, 선생님이 쉽게 내는 거랑은 좀 거리가 멀어서 보고서 상대평가를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제 엑손하고 인트론 그 진도가 안 나갔다는 얘기 때문에 패닉이 왔어요. 패닉. 그 다음에 이제 핵공으로 나갈 때도 사실 조절이 되는데, 그거는 이제 RNA 가공 과정에서 조절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RNA 이동과 위치 조절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번역 자체를 조절할 수 있다. 번역을 할 건지 말 건지. 리보솜이 미친 듯이 막 결합을 할 텐데 그걸 어떻게 막을 것인지. 그리고 내가 잘못 만든 mRNA예요. 만약에 내가 필요한 줄 알았는데 필요가 없었어. 그러면 이 mRNA를 분해할 수도 있다. 그리고 내가 많이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분해를 해서 번역이 안 되게끔 분해를 하면
결국 단백질을 만들려면 도구가 있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정보가 mRNA잖아요. 근데 그 mRNA를 없애버리면 당연히 단백질을 못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mRNA 자체를 분해시켜서 단백질의 양을 감소시킬 수도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들어진 단백질을 안 쓸 수도 있어요. 그게 이제 그게 6번입니다. 6번. 단백질 활성 자체를 조절할 수도 있다. 다 만들고 났더니 쓸모가 없는 걸 만들어 버렸네. 이러면 이제 활성을 안 시킬 수도 있겠죠. 여기서 사실은 도대체 왜 이렇게 하는 거죠?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하나의 세포예요. 하나의 세포에서 쓸모없는 자원을 낭비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내가 비록 전사를 진행했더라도, 비록 단백질을 만들었더라도 그 이후의 과정을 하는 것보다는 안 하는 게 훨씬 이득이겠죠. 이미 잘못 왔지만, 이미 내가 잘못 살았지만 앞으로 더 많은 인생이 남았으니까 지금이라도 잘 살면 되잖아.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뭐 50 먹어서 철이 들든 60 먹어서 철이 들든 70 먹어서 철이 들든 그 인생은 남아 있으니까 언제든 철들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밑에 이제 전사 단계 조절, 전사 후 단계 조절, 뭐 이런 것들은 다 앞에서 했던 거고, 이런 거 뭐에 대해서도 사실은 진핵생물에 대해서 하는 거잖아요. 진핵생물. 진핵생물에서는 이런 식으로 다양한 단계를 조절할 수 있다. 여기까지만 합니다. 이런 거 안 할게요. 이런 거 안 하고 이렇게.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한번 보시고, 이 세균의 유전자 발현 조절, 요게 이제 오페론인데, 오페론에 대해서를 오페론까지 합시다. 오페론까지 하고 끊겠습니다. 세균은 우리가 앞에서 했지만 이 하나의 단위로 전사되는 유전자들이 많아요. 이런 걸 폴리시스토론이라고 했어요. 폴리시스토론. 진핵은 모노시스토론이라고 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여기서 하나의 전사 단위를 하나로 전사된다. 이 얘기는 하나로 조절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균, 원핵생물 같은 경우에는 유전자, 우리가 여기서 만들어지는 단백질이 하나, 여기서 만들어지는 단백질이 하나, 여기서 만들어지는 단백질이 하나, 이렇게 따로따로 있는 거예요. 얘들을 한꺼번에 키고 한꺼번에 끄고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뭐 가장 예시로 많이 드는 게 전등킥인데, 우리 교실 전등을 보면은 스위치가 2개밖에 없어요. 괴상고는 대부분 2개밖에 없지. 그래서 하나로 다 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근데 막 복도등은 하나 키면 복도가 쫙 들어오는데, 근데 교실불은 2개로 해가지고 쪽쪽 이렇게 2줄 이렇게 전등을 킬 수 있어요. 하나 켰을 때 쫙 되는 거, 그리고 우리 개별적으로 갖고 있는 뭐 스탠드 이런 거, 스탠드는 딱 하나 누르면 불 딱 하나만 켜지죠. 요게 이제 진핵생물. 하나의 조절로 하나의 유전자만 발현이 되거나 안 된다. 요게 이제 모노시스트론. 대장균 원핵생물의 이제 폴리시스트론은 내가 이거 전사해야지 키면 여러 개의 유전자가 발현이 된다. 여러 개의 유전자가 전사가 된다. 요런 거였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오타예요. 폴리시스트론. 요거고. 그래서 이러한 전사가 조절되는 이 단위를 세균 같은 경우에 이름을 붙였어요. 그 이름이 오페론입니다. 오페론.
그래서 오페론을 구성하는 이 구성 요소는 이 프로모터는 뭐였죠? RNA 중합효소가 결합하는 부위를 프로모터라고 한다. RNA 중합효소가 결합하는 부위를 프로모터라고 한다. 그리고 이 억제인자 결합 부위라고 써있는데 이걸 오퍼레이터, 작동 부위, 작동자라고 합니다. 작동자, 작동 부위 또는 오퍼레이터. 생물이 더러운 학문이라서 사실 그래서 동의어가 굉장히 많아요. 아직 확립되지 않은 학문이라서. 그리고 이게 유전자들이 많죠. 유전자 부위 이렇게 하면 웃기니까 구조 유전자. 그래서 오페론은 프로모터 부위, 작동 부위, 구조 유전자 이렇게 세 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요거 중요하겠죠. 여기서 특징적인 게 뭐냐면 밑에서 보면 이 위에도 있네. 활성인자 결합 부위라고 하는 얘가 이제 활성인자 결합 부위는 사실 여기서는 해당 사항이 없네요. 우리가 여기 밑에 보면 이제 대장균이 젖당을 어떻게 만들어서 먹는지에 대한 오페론이 나와요. 이 젖당 오페론의 구조 유전자와 기능 이런 게 있는데 이 조절 유전자라는 게 있어요. 조절 유전자. 이 조절 유전자라는 게 결국 오페론에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이게 이제 특징이에요. 조절 유전자는 오페론에 해당되지 않는다. 오페론 구성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젖당 오페론입니다. 젖당 오페론. 이 젖당 오페론의 목적이 뭐냐면 젖당을 먹기 위한 거예요. 젖당을 분해하기 위한 오페론이다. 그리고 오페론은 종류가 되게 많아요. 사실은 우리가 젖당 오페론만 할 텐데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아라비노스 오페론, 트립토판 오페론, 그리고 선생님도 모르는 오페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모르는 오페론들, 그 오페론을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목적이 되게 중요해요. 목적. 이 오페론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 젖당 오페론의 목적은 젖당을 분해하기 위한 것이다.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발현 산물이 젖당 분해 효소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요렇게 그럼 젖당 분해 요소예요. 그러면 젖당이 있을 때 젖당이 있는 조건에서 이 오페론은 발현이 돼야 된다. 여기까지 연결시킬 수 있죠. 대장균의 젖당 오페론은 젖당을 분해하기 위한 오페론이고 젖당을 분해하려면 젖당 분해 효소가 필요하고 그럼 결국 젖당이 있으면 이 오페론은 발현이 되어야겠다. 요게 이제 하나의 개념입니다. 하나의 개념. 하나의 개념이고 다른 개념 다른 개념은 여기서 설명해 볼까요? 여기 다음 페이지에서 보면 여기 우리가 이 조절 유전자 젖당 오페론 지금 젖당 오페론에서는 이 조절 유전자에서 만들어지는 산물이 억제 단백질이라고 해요. 억제 단백질. 이 억제 단백질은 무엇을 억제하느냐? 얘는 전사를 억제합니다. 전사를 그러면 어떻게 억제하냐? 얘는 작동 부위, 우리 위에서 했죠. 작동 부위에 결합합니다. 작동 부위에 결합하게 되고 이 작동 부위에 결합하게 되면 RNA 중합효소 뭐 하는 거죠? 전사하는 거. 이 RNA 중합효소가 프로모터에 결합하지 못한다.
그러면 결국 전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요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볼게요. 지금 저 땅이 있다. 저 땅이 있으면 결국 내가 원하는 건 뭐다? 저 땅 분해 요소다. 저 땅 분해 요소가 만들어지려면 전사가 되어야 된다. 거꾸로 하는 거예요, 사실. 전사가 되려면 RNA 중합 효소가 필요하다. 그냥 필요한 게 아니고 RNA 중합 효소가 프로모터에 결합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 방금 했던 내용 이걸 써먹는 거야. 이걸 써먹는 거예요. 이걸 써먹는 거예요. 그러면 억제 단백질이 작동 부위에 있으면 안 된다. 억제 단백질이 작동 부위에 결합해 있으면 RNA 중합 효소가 프로모터에 결합을 못해요. 근데 RNA 중합 효소가 프로모터에 결합하려면 반대로 그러면 억제 단백질이 작동 부위에 결합하지 않으면 됩니다. 아주 심플해요. 그러면 억제 단백질이 작동 부위에 결합하지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이 경우는 결국 억제 단백질이 기능을 잃으면 돼. 억제 단백질이 불활성화된다. 이 억제 단백질이 불활성화되는 요게 비활성이나 불활성이나 똑같아요. 이 억제 단백질이 불활성화되는 요 이유가 저 땅이 억제 단백질과 결합한다. 이 억제 단백질하고 결합하면 억제 단백질이 불활성화되고 불활성화된 억제 단백질은 작동부에 결합하지 못하게 되고 작동부에 결합하지 못하게 되면 RNA 중합효소가 프로모터에 결합할 수가 있고 RNA 중합효소가 프로모터에 결합하면 전사가 돼서 결국 유전자가 발현이 된다. 그 발현 산물이 저땅 분해 요소다. 그리고 저땅 투과 요소다. 그리고 아세틸기 전이 요소다. 저땅 분해 요소, 저땅 투과 요소, 아세틸기 전이 요소. 뭐가 만들어지는지 요 산물도 중요하겠죠, 산물. 저 땅이 없을 때, 저 땅이 없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저 땅이 없다. 저 땅이 없으면 결국 저 땅이 억제 단백질하고 결합을 못하게 되고 그러면 억제 단백질이 결국 활성을 갖게 되고 그러면 억제 단백질이 작동 부위에 결합하게 되고 그러면 RNA 중합 효소가 프로모터에 결합하지 못하게 된다. 그러면 전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발현이 안 된다. 여기까지. 그래서 우리가 저 땅이 있을 때와 저 땅이 없을 때에 어떻게 되는지 이 과정을 서술할 수 있으면 됩니다. 서술할 수 있으면 된다. 이 과정을 서술하자. 이 화살표로 얘기하는 거는 서술이 아니에요. 알겠죠? 수업하면서 시험 문제 나올 거 알려줄게요. 시험 문제 낼 거를 알려줄 테니까 사실 선생님 생각에 이 강의 자체를 4명이잖아 우리가 4명인데 4명이 다 안 볼 것 같아요. 안 좋은 예상과 슬픈 예상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어서 선생님이 4명이 다 안 볼 것 같아요. 그래서 보는 학생들은 A 뭐 이런 식으로 돼도 그것도 의미가 있으니까 선생님이 이제 수업하면서 이제 필기하고 이럴 때 이제 별표 같은 거 치잖아요. 그것 위주로 내겠습니다. 그거 위주로 내도 충분히
40점짜리 문제를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 외우라는 거, 이해하라는 거, 서술하고 쓰라는 거, 이런 것들을 잘 필기를 해놓던지 따로 정리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준비를 해주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미 많이 날려먹은 시간들이 너무 많아요. 정말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한데 혹시 생명과학에 대해서 내가 더 배우고 싶고 더 알고 싶었는데 아쉽다라는 친구들은 2학기 우리 졸업하기 전까지 선생님 많이 써먹으세요. 선생님이 임용 합격한 지도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고 그리고 임용을 굉장히 오래 공부했기 때문에 사실 충북에 갓 합격하고 이러신 분들 선생님들보다는 훨씬 많이 그런 분들 빼면 생명과학 전공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자부합니다. 그리고 공부를 다시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생명과학은 모르면 찾아보면 돼요. 굉장히 좋은 학문이에요. 수학은 모르면 못 풀어요. 생명과학은 모르면 찾아보면 돼요. 찾아서 외우면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선생님은 다 이해를 했으니까 까먹는 부분만 찾아보면 되니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나 궁금한 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 끝날 때까지 대학교 갈 때까지 대학교 가서도 상관없고 계속 물어보고 이렇게 질문을 하고 하면 선생님이 다 설명을 잘 해주겠습니다. 선생님 그런 거에 대해서 빼진 않는데 그런 거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책임을 져줄 것이고 아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이 수업을 안 들은 만큼 다른 휴식을 하던 다른 공부를 하던 결국 다른 데에 시간을 썼잖아요. 근데 이 과목을 이수할 수 있다. 이런 건 이제 서로 우리 선생님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윈윈인 것 같아요. 그리고 수행평가의 과제들이 점수를 주기 위한 것들이 아니고 교과 세특을 쓰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맨 마지막 시간에 교과 세특 같이 이제 점검하고 수정하고 이런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그것까지 선생님이 해줄 수 있는 것들 충분히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생각할 때 필요하다. 그리고 이 과목을 통해서 이미 좀 많이 지체됐고 안 한 시간들이 많지만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필요한 것들은 지금 채워주고 지금 채워주지 못하고 지금 채우지 않아도 되는 부분들은 나중에서라도 AS를 통해서 다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적극적으로 해주세요. 말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이런 거 선생님한테 얘기해서 어떡하지? 이런 거 선생님한테 얘기하면 선생님 어떡하지? 그런 거 생각할 필요 없이 선생님 성격 유형이 특이한 INTP 유형이기 때문에 그냥 다 얘기하세요. 선생님 상처 거의 잘 안 받고 상처 받아도 금방 치유돼서 좀 직설적으로 자신의 감정, 자신의 생각을 좀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욕만 하지 말고.